안녕하십니까. 신통일한국론 제3장 열린 민족주의에 대해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강의 목차입니다. 한민족의 역사, 민족주의, 국경철폐와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남북의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은 유실론과 유물론, 민주화 공산, 우익과 좌익으로 너무나 대립하고 있고 가치관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북을 포용할 수 있는 신통일한국의 통일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신통일한국론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을 기초로 한 신통일한국론을 정립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를 중심한 열린 민족주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민족주체사관은 조선 전사 33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한민족의 역사를 유물사관 입장에서 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실증과는 관계없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스펙트럼 유물사관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법칙을 유물사관으로 유물변증법으로 세계와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주체사상도 이 마르크스의 시각, 유물사관의 시각으로 주체 민족주의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민족의 역사를 변조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혁명과 한반도의 공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을 전제로 하고 꾸며진 이론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기본으로 하고 꾸며진 이론이기 때문에 어용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민족의 역사를 대중의 혁명 사상을 중심으로 그 역사에 대한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을 역사적 사실로 접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생산력입니다. 노동자들에 의해서 구현된 인민대중들의 역사가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 단계는 사회주의 단계에서 이 민주국가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이제 계급사관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북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역사적 유물사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이 한민족의 역사를 유물사관 입장에서 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계급투쟁사라고 민족 역사를 날조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증적인 사건과 역사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후민저금의 창제를 결국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죠. 그 북한에서는 제일 나쁘고 아주 악질적인 임금이 훈민정음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성군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은 위대한 왕이지만 유물사관으로 바라본 다수에 의한 이데올로기 형태로 바라보게 되면 가장 악랄하고 착취를 한 것이 세종대왕으로 평가가 극과 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의 형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념 형태에 불과합니다. 관념의 구조를 이데올로기 형태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라는 형태를 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수탈한다는 이론 체계에서 그대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사관이 아닌 남과 북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 역사관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계급투쟁사라고 민족 역사를 날조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증적인 사건과 역사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의 창제를 결국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일 나쁘고 악질적인 임금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위대한 성군이 세종대왕이죠. 하지만 유물사관을 바라본 다수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바라보게 되면 가장 악랄하고 착취를 하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으로 평가가 극과 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의 형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념 형태에 불과합니다. 관념의 구조를 이데올로기 형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부르주아를 노동자를 착취하고 수탈한다는 이론 체계에서 그대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사관이 아닌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 역사관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계급 투쟁사라고 민족 역사를 날조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증적인 사건과 역사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일 나쁘고 아주 악질적인 임금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위대한 성군이 세종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은 위대한 왕이지만 유물사관을 바라본 다수에 의한 이데올로기 형태로 바라보게 되면 가장 악랄하고 착취를 한 것이 바로 세종대왕으로 평가가 극과 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형태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념 형태에 불과합니다. 관념의 구조를 이데올로기 형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부르지아를 노동자를 착취하고 수탈한다는 이론 체계에서 그대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유물사관이 아닌 남과 북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 역사관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민지 사관과 그 40년의 일제 압박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민족의식이 왜곡됐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섬기는 경천 사상과 외압의 불굴의 의지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천, 홍익, 광명 사상에서 이 평화 정신을 구축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최지원 선생은 풍리절을 쓰면서 가야 비분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면서도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니 두 나라 공자의 가르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 사람의 모든 행실과 언어의 표현이 공자의 가르침과 똑같다.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 전부 공자와 같은 태도와 가르침을 준다고 최지원 선생은 풍리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종교가 한민족에 들어와서 그 종교의 발상지보다 꽃을 피우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21억이라는 기독교도 일본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무사도 정신이 기반인 반면 우리 민족은 풍류 정신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민족적인 감성과 체질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민족은 경천 사상에 의한 제천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를 소화, 흡수해 포용할 수 있는 화해와 평화의 심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화와 종교의 통일도 한민족의 하나의 심성과 문화적 토양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정통성의 문제는 곧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족 통합의 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서 한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서로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립된 정통성의 주장은 민족 화합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민족 정통성을 회복과 민족 통합 과제가 시급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양쪽을 품을 수 있는 도익 사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의 저력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한민족은 무수한 외침으로 인한 전쟁의 순환사였습니다. 그때마다 극복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외세에 맞서 생존을 걸고 싸운 순환 극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섬유적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순환 가운데 한민족의 여인은 정절을 지켜왔는데 이것은 어느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력입니다. 또한 평화와 선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침략으로 신화를 겪었지만 우리는 강한 동족의식으로 침략군을 물리쳤지만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순환이 있을 때마다 이념과 종교와 어떤 계급을 초월해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극복해냈습니다. 3.1 독립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31회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기적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순환을 극복해 나왔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구사력이 있을 때도 주변 국가를 단 한 차례도 침략하지 않는 것은 바로 평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도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역사를 볼 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선민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섭리의 원천과 법칙과 원칙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역사를 해석한 것입니다. 북한의 민족 주체 사관은 인민대중의 항쟁사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일사관으로 해석을 합니다. 통일사관은 복귀사관입니다. 때문에 외국의 침략도 어떤 복귀의 원칙을 가지고 민족의 순환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순환 가운데 몽고가 침략했을 때 우리는 팔만대장경 판각을 통해 불교 정신으로 이겨냈고 일제식민지 때에는 3.1 운동을 통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하나 되어 종교의 정신을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3.1 운동의 정신은 총칼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만세 사건은 민족 해방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아시아 대동공영이라는 아시아 평화에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양심의 호소가 계층과 종교를 초월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그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순천과 하늘의 뜻을 배척한다고 역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토인배 문화사관은 통일사관과 대비해보면 두 사관의 기본적인 프레임과 내용은 같습니다. 역사를 투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것을 토인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사관은 주체와 대상이 관계를 통한 수수작용으로 역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의 수수관계를 통해서 소위 문화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원리가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립이라는 것은 주체와 주체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과 그 다음에 주체와 주체의 어떤 대립과 투쟁의 과제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위해서 그것을 입증한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인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소위 아시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 한국에 대한 어떤 평가도 대단히 예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민족 역사를 선과 악의 투쟁사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는 분서갱유, 이씨 조선 때 후양조씨, 안동 김씨의 세도 이런 것들은 천주교를 학살하는 종교를 박해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선악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투쟁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양심 편에 서느냐 양심을 버리는 편에 서냐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놓고서 보면 백성들은 선한 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때는 침략자는 무조건 악편입니다. 4.19 때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 때 항거했던 일을 보면 학생들이 선한 편이고 5.16 혁명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박정희 장군과 같이 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장명 정권의 우유부단으로 국정은 혼미했던 시대였는데 이것을 수습하고 반공을 국치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개혁을 이뤘다는 면에서 위대한 하나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는 장기 집권에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 것은 악한 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대 선이 있고 절대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양심편에 서는 것과 양심을 배척한 편에 서는 가치관의 싸움이 결국은 모든 투쟁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의 싸움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집에는 애들이 8명인데 싸울 때 보면 언니가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언니는 동생이 그래서 그랬다고 서로 자기만의 합당한 일을 말을 합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내가 맞다고 하는 명분 싸움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동생들,
형제들이 2개 또는 3개로 나눠서 편을 듭니다. 하여튼 그것을 보면 결국 누군가 중심에 서서 중재를 하거나 둘 중에 누가 명분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면 재밌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작은 충돌이지만 이것도 선악의 싸움과 같이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는 결국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따라다닙니다. 때문에 우리 싸움과 투쟁의 본질은 계급투쟁이 아니고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민족사를 보면 복귀섭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통일한국의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으로 경천, 홍익, 광명사상이라는 본래의 사상을 세계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의 운동력을 보는 관점에 따라 통일사관, 혁명사관, 섭리사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혁명사관과 섭리사관은 절대 예정론이고 역사 결정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일사관은 책임 분담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의지에서 어떤 역사를 전진시키느냐, 후퇴시키느냐 하는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한의 민족주의는 1920년대 지식인 사회에서 민족 자결론과 민족 해방론,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주장하는 글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1950년대에 남북한이 2개로 나뉘는 분단 체계가 되면서 민족적 정통성을 대결로 이어지고 결국 1950년대 이후 남한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와 언급이 금기시됩니다. 1970년대에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연계시키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은 동일시되고 세계 속의 한민족으로 자리를 맺으면서 대한민국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지배 담론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남한의 민족주의는 식민지화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과 교류해서 유입된 국민주권론과 공화주의는 우리 옷에 맞지 않은 기성복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시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전제군주였던 잔재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기성복과 같은 것이 바로 국민주권이라는 개념과 공화주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1905년 일제에서 국권을 침탈을 당한 후 개화계열 인사들의 주도로 대한자강회와 신민회 등이 조직돼 애국개몽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국 대통령 일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으로 직접적인 독립운동이 촉발되게 되고 이것이 3.1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민족해방 후 소위 좌파들은 일종의 통일전선에 해당되는 민족주의 좌파는 계급해방보다 민족해방을 우선시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3.1 운동의 산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는 공화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전제군주제를 민주공화제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 임시정부 수립 당시 제정한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임시정부의 정체성을 민주공화제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제의 침략으로 형성된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저항민족주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민족주의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저항민족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또한 동원 이데올로기로까지 나가게 되는데 1960년 4.19 혁명 이후로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담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1960년대 한일협정 반대 투쟁의 민족적 민주주의 성격을 거치면서 1970년부터 80년대에는 반정부 운동의 성격의 민족주의 통일운동으로 맞붙게 됩니다. 남한의 민족주의는 정치적 운동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문화, 민족정신 중심의 문화민족주의로 굳어졌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혈통과 언어, 문화와 간섭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그 스탈린 민족주의 개념을 일단 채택하고 70년대, 80년대에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민족 개념을 비판하면서 혈통과 언어를 중요시하는 그야말로 주체 민족주의, 북한식 민족주의를 정식화시킵니다. 또한 연방제 통일 방안과 연관시켜 민족 자주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체 세상의 자주성 원칙을 민족 단위로 확장합니다.
또한 수령의 지도를 받는 북한을 민족제일주의, 우월한 민족주의로 포장해 선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민족주의의 운동사를 살펴보면 계급혁명에 선행하는 과제로서 민족해방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좌우가 하나 돼서 더 큰 적을 물리친다고 하는 통일전선 전략과도 연관된 것입니다. 이때 1925년 4월 민족해방을 목표로 한 조선공산당을 창립하게 됩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내부 관계는 타협과 변혁을 거치고 식민지 역사적 특성 속에서 큰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민족주의 이름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결속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독립을 목표로 정하고 좌우 합작의 조직력을 갖춘 민중 기반의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민족주의가 계급혁명의 사명이 되었던 그런 민족주의는 조선혁명당을 거쳐가지고 김원봉을 중심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변경하게 되고 이 조선혁명당을 기초로 해서 결국 해방동맹과 혁명해방운동으로 합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창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반통일전선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빨치산 운동을 대표하는 동북항일연군의 제2군 제3사의 사장으로 보천보 전투를 이끌어 이 전투로 말미암아서 김일성의 이름이 조선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소련으로 넘어간 김일성은 88 특별여단으로 재편성되어 소련군의 신임을 받아서 1945년 9월 19일 원산에 상륙해 조선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소련군의 진군과 더불어서 해방과 함께 원산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창당을 하게 됩니다. 북조선 노동당으로 당명을 또한 바꾸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북한 정권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의 백두혈통의 세습통치를 합리화,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통성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분단은 가치 간의 분단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기본적으로 대결적인 민족주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민족주의의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좌파 논리의 운동권들의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대한민국의 민족주의 개념이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것과 우리 민족의 원리 사상인 소위 단군신화, 즉 단군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구현한다는 것이 민족의 공통성과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의 애천,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정신의 단군의 경천, 홍익광명 사상을 계승전승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이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의 민족주의와 운동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민족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냐라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때문에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통 민족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연결이나 군사적 대결의 해설만으로 이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인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남북 분단은 가치관의 분단이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김일성 주체 사상에 따라 인생관, 역사관으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동물 농장으로 전락한 북한의 동포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주의의 애천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정신의 경천, 당군의 경천, 홍익광명사상을 계승 전승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또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 자유와 우익이 아닌 두익 사상을 바탕으로 남북의 공통을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 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분단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 중심인 헬레니즘과 신 중심인 헤브라이즘의 대립과 갈등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남북의 사상적 대결은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즉 인본주의와 신 중심의 헤브라이즘, 신본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열쇠를 동양의 유불선의 정신적 맥을 잇고 단군 성조의 개국 정신을 꼽힘으로써
좌우 이데올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 즉 제3의 이데올로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좌우 이데올로기를 아우르는 도익사상, 하나님주의에 의한 남북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1929년 4월 동양인으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제 식민 통치 치하의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실학자 하비 콕스는 세계 문제 해결점을 동양애로의 회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동양의 우주관과 세계관은 서양 정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것이며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에서 그 주제곡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세계 인류는 완전히 하나 되어 대화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남북 통일의 요건으로서 민족주의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익 세력의 우리 민족끼리의 논리는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며 북한의 주체 민족주의의 농간에 종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그들의 동북공정을 통하여 중화사상으로 자국민을 결속하고 옛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흡수함으로써 만주지방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미래 세계에서 통일 한국을 견제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간도 반환 소송 등 영토 반환 요구에 대비하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북공정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편협함이 지나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겉으로는 주체를 운운하는 북한은 이에 대한 이런 방구에 항의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의 장단에 춤추는 꼭두각시로 전략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1대1로 전략 또한 미국 압박과 봉쇄를 무력화하고 중국이 세계 경제의 슈퍼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49년 35년간에 걸쳐 펼쳐질 장기적인 지정학적인 전략입니다. 내륙 3개, 해상 2개, 총 5개의 노선을 추진하고 현재 100여 개국의 국가 및 국제기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각 나라의 상품 시장과 또 인프라 건설 시장, 또 에너지 자원 공급, 이런 공급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적인 하나의 세계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깨져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파키스탄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양태가 새롭게 부각되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대1로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크로드는 지리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연결된 국가들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 간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옛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붕괴시킨 스타워즈 계획에 이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주 플랫폼 사업이 그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리는 머물기 위해 달에 간다면서 달 탐사 계획을 2028년에서 4년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주 산업은 글로벌 민간 산업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미국 애플사의 인터넷망 구축 사업,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사의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 사업이 그것입니다. 스페이스X사는 1차로 4,400개의 위성을 발사하고 저궤도에 7,518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2040년대 우주 인터넷 시장을 연간 58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편이 이니셔티브를 질 것인가? 옛 소련의 붕괴에 이어 새롭게 제2 스타워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플랫폼 사업에서 세계 경제와 산업, 정치, 외교, 문화, 군사 등 모든 문제의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족주의는 대부분이 폐쇄적인 민족주의였다면 이제는 민족주의가 열린 민족주의로 거듭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열린 민족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대륙 문화에 흡수될 것인가 아니면 통일한국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대에
이니셔티브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1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선명 총재는 다음과 같이 세계를 하나로 잇는 국제평화고속도로로 건설을 제의했습니다. 본인이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권 대하이웨이를 건설하고 전 세계를 통하는 자유권 대하이웨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문 총재 네 분 제안하신 국제평화고속도로는 분리대를 중심으로 각각 4차선을 건설하며 남북한을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여 동서유럽과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세계를 평화롭게 연결하는 평화의 고속도로를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평화 프로젝트입니까? 베링헤어 프로젝트 월드피스 킹 브리지 앤드 터널은 유라시아와 북미 대륙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사업입니다. 문 총재 양위부는 이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피스로드를 타고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질주할 수 있게 되고 세계 최대의 고속도로가 되어 강대국과 약속이 모두가 환영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스로드를 통해서 국경을 철폐하고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듦으로써 하나님 아래 온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열린 민족주의의 완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과 환태평양 문명 시대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문명의 흐름이 하천을 중심 삼은 대륙 문명에서 그리스 로마를 중심 삼은 지중해 문명권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에서 영국을 중심 삼은 대서양의 조선 문명권으로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 한국의 태평양 문명권으로 그 축이 형성되고 있고 여기에 한반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화철학자 스펜글러의 이론을 통해 한반도 중심의 문명의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문명은 대륙 문명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등 거대 하천이 가져다준 풍요로운 농업적 기반 위에서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대륙 문명권이 형성됩니다. 이같이 형성된 문명이 히랍과 로마에 찬란했던 지중해 반도 문명 시대를 거쳐 도서국가인 영국으로 옮겨가서 세계 해양권을 지배하는 도서 문명권을 이루게 됩니다. 그 도서 문명권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옮겨가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 문명으로 결실을 보다가 금세기에 들어서 도서국가인 일본을 거쳐 한반도 중심의 반도 문명권으로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명의 이동은 한반도에서 결실을 맺게 되고 바야흐로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로 열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이 이제 세계 문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미 힘겹고 노쇠해버린 것을 사실입니다. 대서양 시대를 거쳐 태평양 시대로 진입 후 아시아 문명권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에 세계 문명을 주도할 창조력과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의 야만성에 경악하게 만들었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현대 산업 사회에서 생활의 유연성이 성장되었지만 인간성에 대한 심한 왜곡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적자 생존의 정글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매일 경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구조에서 부품화, 산업화, 기계론적 사회교관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인간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매몰되고 기계장치의 일부분인 부속품에 불과한 인간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크라이시스 인간성에 대한 인간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서구 사회에 가장 큰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마르크스의 번증법이고 과학세계에 영향을 준 것은 다인입니다. 그리고 꽁트의 실증주의는 학문적인 세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인문, 사회, 모든 영역이 실증적 영향을 받았다는 면에서 대단히 유물론적인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결국 서구 문명의 위기를 이제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다인의 진화론, 그리고 꽁트의 실증주의에 영향받아 물질화되어 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대 서구 문명의 위기는 보편적인 시대사항이 되어버려서 어떤 지역적 현상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제 서구 문명이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이끌기에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노쇠해졌습니다. 이제는 서구가 아닌 아시아로 시선을 돌리게 됐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환태평양 섬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평화의 중심 지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머니처럼 세계 각국 앞에 참 사랑을 이해하는 심정 문화 혁명을 이루어 세계 평화 실현에 기여해 하나님주의의 환태평양 섬시대에 도래할 것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세계 문명을 주도할 사상은 첫째, 신을 퇴위시키고 그 자리에 무신론, 인본주의, 유물론을 대치시킨 물질 문명을 논리적으로 격파함으로써 진리와 사랑을 핵심으로 세운 사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서구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명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태폐한 성률을 바로잡고 참가정을 세우는 도덕적 설득력을 가져야 하며 시대적인 양심을 대변해야 합니다. 넷째는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회복시키는 사상, 그리고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위하는 정신으로 참 사랑의 심정문화 혁명을 주도할 사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잉태되어 이 한반도에 나왔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